지난 1편에서 스타링크를 살펴봤습니다. 결론은 이랬습니다. 스타링크는 더 빠른 인터넷이 아니라 지상망이 닿지 않거나 끊기면 안 되는 상황을 메우는 인프라. 한국에서의 초기 시장은 일반 소비자가 아니라 해운, 항공, 재난, 기업 영역으로 익혔습니다. 만약 이 맥락이 처음이라면 1편을 먼저 보고 오셔도 좋습니다. 영상 설명란에 링크 남겨두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변화는 통신 3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은 이 질문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한국의 통신 시장은 오랫동안 SKT, KT, LGU+, 이 세 회사가 나눠 가진 구조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통신 사업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먼저 망을 깔아야 합니다. 전국에 광 케이블을 묶고 산 꼭대기에도 기지국을 세워야 합니다. 여기에 수조 원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 정부로부터 주파수를 받아야 합니다. 주파수는 한정된 자원입니다. 아무나 쓸 수 없고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걸 운영할 조직이 필요합니다. 장애가 나면 복구하고 고객 민원을 처리하고 품질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을 갖추려면 시간도, 돈도, 규모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업자가 쉽게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기존 3사는 오랫동안 한국에서 연결을 담당하는 거의 유일한 경로였습니다. 이 구조가 대략 30년 가까이 유지되어 왔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통신사는 단순히 인터넷을 파는 회사가 아니라 연결 인프라를 독점적으로 소유하고 운영하는 구조였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스타링크가 들어오면 이 구조가 바뀌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당장 바뀌지는 않습니다. 스타링크가 한국 가정집 시장을 장악하고 통신 3사의 고객을 빼앗는 시나리오는 현재로서는 관측되지 않습니다. 이유는 1편에서 다뤘습니다. 한국은 지상망이 촘촘하고 위성 인터넷은 가격과 장비 면에서 경쟁력이 낮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봐야 할 게 있습니다. 스타링크가 통신사를 대체하지 않더라도 통신사가 가진 유일한 연결 경로라는 지위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예전에는 인터넷이 필요하면 선택지가 SKT, KT, LGU+ 뿐이었습니다. 땅 위에 망을 깐 회사만 연결을 제공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하늘에서 연결을 내려보내는 방식이 생겼습니다. 땅에 케이블을 깔지 않아도 되는 경로가 열린 겁니다. 물론 이 경로가 당장 모든 곳에서 작동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연결 땅 위라는 오래된 전제는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유일한 경로였을 때와 여러 경로 중 하나일 때는 협상력이 다릅니다. 가격, 결정력이 다릅니다. 그리고 시장에서의 위치가 다릅니다. 지금 당장 통신 3사가 무너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대안이 없던 시대와 대안이 생기기 시작한 시대는 구조적으로 다른 환경입니다. 그렇다면 통신 3사는 위기일까요? 망한다는 건 고객이 다 떠나고 매출이 급감하고 회사가 문을 닫는 상황입니다. 이런 시나리오는 현재로서는 근거가 약합니다. 그렇다면 뭘 봐야 할까요? 망하느냐 보다 더 유용한 질문이 있습니다. 돈이 되는 지점이 어디로 이동하고 있는가? 통신사의 전통적인 수익 구조는 망을 깔고 가입자를 모으고 월정액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스마트폰 보급률은 이미 높고 요금을 올리면 규제와 여론의 압박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신사들은 다른 곳에서 수익을 찾고 있습니다. 기업 전용망,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스마트 팩토리, 이런 B2B 영역입니다. 이 영역의 특징이 있습니다. 연결이 끊기면 안 되는 상황에 쓰인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공장 생산 라인이 끊기면 손실이 큽니다. 같은 연결이라도 집에서 유튜브 보는 것과 공장에서 로봇을 제어하는 것은 가치가 다릅니다. 이걸 고부가가치 연결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스타링크가 들어가는 곳은 어디였죠? 해상, 항공, 재난, 기업 백업망. 바로 이 고부가가치 연결 영역입니다.
스타링크는 가정용 시장에서 통신사와 경쟁하기보다 통신사가 새로 진출하려는 B2B 영역에서 먼저 자리를 잡고 있는 것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통신사와 스타링크는 경쟁자일까요? 꼭 그렇게만 볼 수는 없습니다. 해외 사례를 하나 언급해 보겠습니다. 평가나 판단이 아니라 사실 수준으로만요. 미국의 T-Mobile은 스타링크와 파트너십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기지국이 닿지 않는 지역에서 위성을 통해 문자와 통화를 연결하는 서비스입니다. 이건 스타링크 제스 통신사가 아니라 스타링크 통신사 구조입니다. 통신사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위성 통신은 위협일 수도 있지만 활용할 수 있는 도구일 수도 있습니다. 지상망이 커버하지 못하는 구간을 위성으로 메우는 방식, 재난 시 백업망으로 위성을 쓰는 방식, 해상항공 고객에게 위성 연결을 재판매하는 방식, 이런 조합이 가능하다면 통신사는 스타링크와 경쟁하는 대신 스타링크를 자기 서비스의 일부로 편입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통신사가 이런 조합을 할 수 있다면 통신사만이 가진 강점은 무엇일까요? 이 질문은 열어두겠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통신사와 위성통신의 관계는 아직 한 가지로 고정되지 않았습니다. 경쟁이 될 수도 있고, 조합이 될 수도 있고, 영역에 따라 다르게 전개될 수도 있습니다. 누가 이기느냐보다 어떤 관계로 정리되느냐를 보는 게 뉴스를 해석하는 데 더 유용합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통신 3사가 위기인가? 이 질문에 이 영상은 답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질문을 어떻게 뜯어볼 수 있는지 몇 가지 기준을 제안했습니다. 하나, 망하느냐 보다 돈이 되는 지점이 어디로 이동하는가를 보자. 가정용 시장인가? B2B 시장인가? 저부가 가치 연결인가? 고부가 가치 연결인가? 둘, 경쟁이라는 단어를 조심하자. 경쟁일 수도 있고 조합일 수도 있다. 관계가 어떻게 정리되는지 지켜보자. 셋, 유일한 경로라는 지위가 어떻게 바뀌는지 확인하자. 대안이 없을 때와 대안이 생겼을 때는 시장의 구조가 다르다. 이 세 가지를 기준 삼아 뉴스를 보시면 망한다, 안 망한다라는 결론 대신 흐름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하나 더 남습니다. 통신사는 앞으로 무엇이 될까요? 망을 파는 회사로 남을까? 연결을 조율하는 회사가 될까? 아니면 글로벌 인프라의 일부가 될까? 다음 편에서는 이 질문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